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린다. 또 하루가 시작됐다.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폭포처럼 쏟아진다. 회사 프로젝트, 운동, 자기개발, 네트워킹, 부업까지. 숨이 막힌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하니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더 성장해야 한다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근데 이상하다. 왜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지치는 걸까? 왜 더 많이 배울수록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을까? 뭔가 잘못됐다.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32살 지수는 완벽주의자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출근해서 12시간 일하고, 저녁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주말엔 자격증 공부. 친구들은 그를 성공의 표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수는 3년 만에 번아웃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뇌가 과부하 상태라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더 노력해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2024년 핀란드 탐페레 대학의 뇌과학자 카이사 하르티카이넨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뇌가 지칠 때, 특히 번아웃 상태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을 연구한 결과였다. 그는 컴퓨터에 비유했다. 컴퓨터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느려진다. 멈춘다. 우리 뇌도 똑같다.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취하려 하면 뇌의 인지 자원이 고갈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번아웃이다. 번아웃은 그냥 피곤한 게 아니다. 2022년 몽고메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은 뇌의 특정 부분에서 실제로 기능 저하가 일어난다. 어떤 부분일까? 바로 전전두엽 피질이다. 이게 뭔지 아는가? 전전두엽 피질은 뇌의 지휘자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 일을 조율하고 작업을 전환하는 모든 걸 담당한다.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간단한 결정도 못 내린다. 집중도 안 된다.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더 충격적인 건 스웨덴 카롤리스카 연구소의 이본 사빅 박사가 발견한 사실이다. 그는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전두엽 피질이 실제로 얇아져 있었다. 뇌가 물리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더 무서운 건 편도체다. 편도체는 뇌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이게 끊임없이 더 노력하라고 말하는 사회가 우리 뇌에 하는 짓이다. 예일 의대의 에이미 아른스텐 박사는 또 다른 사실을 밝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전두엽 피질의 시냅스 연결이 빠르게 약해진다. 시냅스는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연결고리다. 이게 약해지면 논리적 사고가 안 된다. 대신 뭐가 활성화될까? 원시적인 뇌회로다. 투쟁도주 반응. 공황 상태. 지수가 회의 중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의 뇌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된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걸까? 한국 사회를 보자. 열정 폐의, 야근 문화, 자기개발 강박, 무한 경쟁. 모든 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를 요구한다. SNS를 열면 어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들.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 6개 국어하는 사람들. 비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 더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한다. 인지 부하 이론이라는 게 있다. 1980년대 호주의 심리학자 존 스웰러가 만든 이론이다. 간단하다. 우리 뇌의 작업기억 용량은 한정돼 있다. 작업기억이 뭐냐? 지금 당장 처리하는 정보를 담는 곳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불러준다. 010-1234-5678. 이걸 기억하려면 작업기억을 쓴다. 근데 이 용량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매우 작다. 보통 사람은 한 번에 7개 정도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9개. 하지만 절대 무한하지 않다. 2018년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다. 의사들의 번아웃을 분석한 연구였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번아웃은 인지 과부하의 직접적인 결과다. 의사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 하면 뇌의 작업 기억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길까? 뇌가 다운된다. 실수가 늘어난다. 판단력이 흐려진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이게 번아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 우리 뇌의 인지 용량은 고정돼 있다. 늘릴 수 없다. 이건 타고난 거다. 훈련으로 조금 나아질 순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반발한다. 한계를 인정하면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닌가? 패배를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아니다. 완전히 반대다. 2020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연구를 보자. 자기 자비심에 관한 연구였다. 자기 자비심이 뭘까?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위로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뇌를 스캔하면서 두 가지 상황을 만들었다. 하나는 자기 비판, 실수나 실패를 떠올리며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위로, 같은 실수를 떠올리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자기 비판을 할 때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편도체가 활성화됐다. 전방 대상 피질도 활성화됐다. 이 부분들은 위협을 감지하고 고통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즉, 자기 비판은 뇌에게 위협이었다. 공격이었다. 스트레스였다. 반대로 자기 위로를 할 땐 어땠을까? 편도체 활성이 줄었다. 전방 대상 피질 활성도 줄었다. 대신 뭐가 활성화됐을까?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다. 이 부분은 뭘 할까? 자기 성찰, 자기 이해, 감정 조절. 즉, 자신에게 친절할 때 뇌는 치유 모드로 들어간다. 회복이 시작된다. 성장이 가능해진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다. 2021년 UC 샌디에이고의 엘렌 리 박사는 5년에 걸쳐 1090명을 추적 관찰했다.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다. 5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더 좋았다. 외로움을 덜 느꼈다. 신체 건강도 더 좋았다. 심지어 수명도 더 길었다. 왜 그럴까?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무리하지 않는다. 휴식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번아웃에 덜 빠진다. 뇌가 회복할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역설이 나온다. 한계를 받아들이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진다. 왜 그럴까? 번아웃을 피하니까. 뇌가 건강하니까. 인지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병원에서 6개월간 쉬었다. 처음엔 불안했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변화가 일어났다. 3개월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았다. 6개월째, 예전엔 30분 걸리던 일을 10분 만에 끝냈다. 왜 그럴까? 뇌가 회복됐으니까. 전전두엽 피질의 연결이 다시 강해졌으니까. 편도체가 정상 크기로 돌아왔으니까. 지수는 복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하지 않았다. 하루에 8시간만 일했다. 주말엔 쉬었다. 자기 개발은 한 달에 한 가지만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승진했다. 예전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답은 집중에 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 하지만 몇 가지만 선택하면 그것들은 잘할 수 있다. 2023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이 있다. 참가자들에게 창의적인 문제를 줬다. 한 그룹에겐 무제한 시간과 자원을 줬다. 다른 그룹에겐 제약을 줬다. 시간 제한, 도구 제한. 결과는 놀라웠다. 제약이 있는 그룹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냈다. 왜 그럴까? 제약이 있으면 뇌가 집중한다. 불필요한 선택지를 버린다.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 무한한 선택은 마비를 만든다. 하지만 제한된 선택은 행동을 만든다. 이게 한계의 힘이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그렇다.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들은 제약 속에서 탄생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었을 때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다. 프리다 칼로는 사고로 누워 지낼 수밖에 없을 때 가장 강렬한 그림을 그렸다. 스티븐 호킹은 전신마비 상태에서 우주의 비밀을 밝혔다. 이들은 한계를 극복한 게 아니다.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한계가 없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뇌과학은 다르게 말한다. 한계는 실제한다. 인지 용량은 한정돼 있다. 에너지는 유한하다. 그리고 이건 약점이 아니다. 이건 설계다. 우리 뇌는 무한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효율을 위해 만들어졌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도록 설계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 집중할 수 있는지, 몇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쉬어야 하는지, 이걸 솔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상적인 자신이 아니라 실제 자신을 봐야 한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모든 걸 다 할 순 없다. 그러니 뭐가 진짜 중요한지 정해야 한다.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는 뭔가?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는 뭔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는 뭔가? 그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세 번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일과 삶의 경계. 일의 시작과 끝.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 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 타협하지 말고.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면 번아웃이 오니까. 네 번째,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은 뇌를 공격하지만 자기 자비는 뇌를 치유하니까. 다섯 번째, 쉬어야 한다. 정말로 쉬어야 한다. 휴대폰 끄고, 이메일 안 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존재만 해야 한다. 뇌가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뇌는 쉴 때 성장하니까.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직원들에게도 같은 걸 요구했다. 열정을 가지라고.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결과는 어땠을까? 1년 만에 직원 절반이 그만뒀다. 남은 직원들은 번아웃 상태였다. 생산성은 바닥이었다.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조언했다. 덜 일하라고. CEO는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바꿨다. 하루 8시간만 일하게 했다. 주말 근무 금지. 휴가 의무 사용. 놀랍게도 6개월 후 생산성이 2배로 올랐다. 직원들이 창의적이 됐다. 혁신이 일어났다. 회사는 회복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023년 MIT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성에 관한 연구였다. 그들은 여러 회사를 추적 관찰했다. 장시간 근무하는 회사와 적정 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단기적으로는 장시간 근무가 더 많은 결과물을 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역전됐다. 적정 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 왜 그럴까? 뇌는 마라톤 주자다. 단거리가 아니라 단기간 몰아붙이면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반면 적절히 페이스를 조절하면 훨씬 오래, 훨씬 멀리 갈 수 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이 에너지를 다 쓰면 그날은 끝이다.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근데 매일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될까? 회복이 안 된다. 적자가 쌓인다. 결국 파산한다. 이게 번아웃이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뇌는 쉴 때 더 창의적이 된다. 무슨 말일까?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 이게 뭘까?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다. 멍 때릴 때, 샤워할 때, 산책할 때, 이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진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뭘 하느냐? 정보를 연결한다. 새로운 패턴을 찾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든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언제 나왔을까? 일하는 중이 아니다. 쉬는 중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하다가 유레카를 외쳤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쉬다가 중력을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은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다. 우연이 아니다. 뇌가 쉴 때 진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쉬지 않는다. 출근길엔 유튜브를 본다. 점심시간엔 SNS를 한다.
퇴근 후엔 넷플릭스를 본다. 자기 전엔 웹툰을 본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질 시간이 없다. 그러니 창의성이 나올 리 없다. 혁신이 나올 리 없다. 단순히 소비만 하고 생산은 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인지적 공백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에 최소 30분. 그냥 앉아 있거나, 걷거나, 하늘을 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처음엔 불편하다. 지루하다. 불안하다. 하지만 계속하면 변화가 온다. 머릿속이 정리된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문제의 해답이 보인다. 2024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라파엘 말라크 박사는 창의성의 신경학적 기반을 연구했다. 그가 발견한 건 뭘까? 창의성은 뇌의 자발적인 변동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냐? 뇌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활동한다. 이 활동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 불규칙성이 바로 창의성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연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일하고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뇌의 활동이 규칙적이 된다. 정해진 패턴을 따른다. 그러면 창의성이 사라진다. 반면 쉬면 어떻게 될까? 뇌의 활동이 다시 불규칙해진다. 예측 불가능해진다. 창의성이 돌아온다. 이게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의 역설이다. 덜하면 더 많이 이룰 수 있다. 부산에 사는 작가 민호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10년간 소설을 썼지만 한 편도 출판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매일 12시간씩 글을 썼다.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하지만 글이 안 나왔다. 막혔다. 그래서 더 오래 앉아 있었다. 더 많이 쓰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결국 포기하려는 순간 한 선배 작가가 조언했다. 하루 3시간만 쓰라고. 나머지 시간은 살라고. 민호는 반신반의했지만 따랐다. 첫 달은 힘들었다. 3시간만 쓰고 나면 불안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산책했다. 친구들을 만났다. 영화를 봤다. 그냥 멍 때렸다. 그러다 3개월째 기적이 일어났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소설의 결말이 떠올랐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완벽한 대사가 나왔다. 민호는 한계를 받아들였다. 하루 3시간이 자신의 창의적 한계라는 걸.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뇌가 쉬게 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하게 했다. 결과는 10년간 못 이룬 것을 6개월 만에 이룬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한계를 받아들이면 게으른 게 아닌가? 변명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약과 창의성의 관계를 더 깊이 봐야 한다. 2022년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실린 연구가 있다. 창의성과 제약에 관한 연구였다. 연구진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다. 결론은 놀라웠다. 제약은 창의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키운다. 예를 들어보자. 지인에게 아무 제약 없이 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른다. 하지만 십사행으로 쓰라고 하면, 특정 운율을 지키라고 하면 갑자기 명확해진다. 제약이 방향을 준다. 집중을 만든다. 소네트가 바로 그렇다. 엄격한 형식이 있다. 십사행, 특정 운율, 특정 구조. 근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들이 소네트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제약이 창의성을 만든 것이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2012년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보면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일까? 자원이 풍부할 때가 아니다. 제약이 있을 때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들이 불평한다.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일어나냐? 혁신이 폭발한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온다. 왜 그럴까? 제약이 있으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없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혁신이 나온다. GE 헬스케어의 사례를 보자. 인도 농촌에 심전도 기계를 보급하려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기존 기계는 너무 비쌌다. 너무 무거웠다. 전기가 필요했다. 인도 농촌엔 맞지 않았다.
그래서 지인은 제약을 걸었다. 무게는 1.5kg 이하. 가격은 검사당 1달러 이하. 배터리로 작동. 이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해냈다. 18개월 만에 MAC400을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초유대용 심전도 기계. 이게 인도 농촌의 의료를 혁명적으로 바꿨다. 제약이 혁신을 만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보자. 한계를 받아들이는 건 포기가 아니다. 전략이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마비된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 안에서 우리는 집중한다.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 중요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 결과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이다. 자신의 진짜 한계를 아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상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일주일간 자신을 관찰해보자. 언제 에너지가 가장 높은가? 언제 집중이 잘 되는가? 몇 시간 일하면 지치는가?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빼앗는가?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주는가? 이걸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가장 생산적이다. 오후엔 떨어진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오전에 해야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저녁형이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집중이 잘 된다. 이 사람은 중요한 일을 오후에 해야 한다. 자신의 리듬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야 한다.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두 번째 단계는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걸 다 할 순 없다. 그러니 선택해야 한다. 이번 분기 목표는 3개만. 이번 달 프로젝트는 2개만. 오늘 할 일은 3개만. 이렇게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다. 처음엔 불안하다. 나머지 일은 어떡하나.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모든 걸 조금씩 하는 것보다 몇 가지를 완벽히 하는 게 낫다. 투두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해보자.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안 할 일 목록을.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세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이다. 일과 삶의 경계. 일의 시작과 끝.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엔 업무 이메일을 보지 않는다. 주말엔 업무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 저녁 9시 이후엔 휴대폰을 끈다. 이런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다. 처음엔 죄책감이 든다. 동료들은 밤새 일하는데 나만 쉬는 것 같다. 하지만 기억하자. 장기전이다.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오늘 18시간 일하고 내일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것보다 매일 8시간 일하고 10년간 지속하는 게 낫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자비다. 이게 가장 어렵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하도록 훈련받았다. 실수하면 자책한다. 실패하면 자신을 비난한다. 목표를 못 이루면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건 뇌를 파괴한다. 기억하자. 자기 비판은 편도체를 활성화한다. 위협 반응을 만든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대신 이렇게 해보자.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나도 인간이니까. 다음엔 더 잘하면 돼? 이게 자기 자비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너무 약한 것 같다.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건 정반대다.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더 회복력이 강하다. 실패 후 더 빨리 일어선다.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한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 단계는 진짜 휴식이다. 요즘 사람들은 쉬는 것조차 생산적으로 하려 한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쉰다. 교육 유튜브를 보며 쉰다. 이건 휴식이 아니다. 여전히 뇌를 쓰는 것이다.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냥 누워있기. 그냥 걷기. 그냥 하늘 보기.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최소한 시간.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대폰도 없이. 음악도 없이. 그냥 침묵 속에. 처음엔 견디기 힘들다. 불안하다. 지루하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야 한다. 그래야 뇌가 진짜로 쉰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회복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자.
한계를 받아들이는 건 일회성 결정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다. 오늘 야근할까 말까? 이 프로젝트를 받을까 말까?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 매번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게 내 한계 안에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게 지속 가능한가? 답이 아니오라면 거절해야 한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다. 거절은 자기 존중이다.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중요한 것에 예스할 수 있다. 세상은 계속 더 많이 하라고 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비교할 것이다. SNS는 계속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뇌과학은 명확히 말한다. 한계는 실제한다. 인지 용량은 유한하다.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한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모든 걸 다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사람이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아는 사람이다. 지수는 지금 행복하다. 예전보다 덜 일하지만 더 많이 이룬다. 덜 쫓기지만 더 창의적이다. 덜 완벽하지만 더 만족스럽다. 그는 한계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자유를 찾았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실이다. 한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작은 것부터. 오늘 하루는 3가지만 하겠다고 결정하기. 오늘 저녁 9시 이후엔 일 안 하겠다고 정하기. 오늘 30분은 그냥 멍 때리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한계를 주면 그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 쉬게 하면 더 창의적이 된다. 집중할 대상을 줄이면 더 높은 성과를 낸다. 이게 뇌과학이 말하는 진실이다. 이게 수천 년 인류 진화가 만든 설계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라. 더 이상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한계는 약점이 아니다. 한계는 지혜다. 한계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공이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당신의 뇌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이 귀 기울일 차례다. 한계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당신을 발견하자. 그것이 당신이 찾던 답이다.